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을 기소했을 당시에는 권 의원의 진술을 신뢰했던 검찰이 입장을 바꿔 권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9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5년 동안 재판을 받아온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 이후 통일을 강조하면서 건국의 의미를 강조해 광복의 의미를 축소한 언론들이 있습니다. 집중 분석 시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아베다마를 통해 본 일본 정부의 현재 입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아베다마와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전략 토론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8월 20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2년 전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을 믿었던 검찰이 말을 바꿨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할 땐 신뢰했던 권 의원의 진술을 검찰이 이제 와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안은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은필 기자. 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비판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국정원 해킹 사태 역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잉태된 것이란 말을 하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수사 의지를 가진 분들은 참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수사 의지를 가진 이들을 방해하고 법정에서는 디지털 증거 법칙을 현실에 맞지 않게 소극적으로 적용해 증거를 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가 권 의원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한 혐의, 모해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자 이에 반박하는 입장을 낸 겁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저를 보고 앞으로 얼마나 더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냐 묻더군요. 그래서 2년 6개월 정도, 3년 정도 예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와 저의 싸움의 기간이 같더군요.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두셨다고 합니다. 저도 싸움의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링 위에 섰습니다. 권 의원은 또한 국정원의 국민 해킹 의혹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은 해킹 사건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국정원의 불법 행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이 권은희 의원을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죠.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예,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역으로 권 의원이 기소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김용판 전 청장을 기소할 땐 내부 고발자인 권 의원의 진술을 신뢰했던 검찰이 이제 와서 권 의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야당은 권 의원 기소뿐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염두에 두고 공안 정국에 서곡이 울리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양심을 지킨 사람이 오히려 법정에 서고 집요한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 결국 현실이 됐다면서 다음 희생양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박근혜 정권이 공안 정권을 조성했다는 의도가 명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공안 정국을 통해 여당 내 친박, 친이계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고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정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을 키우겠다는 대법이 너무도 뻔히 보입니다. 국무총리의 공안동 총리를 세웠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감사원 사무총장의 사정 맞춤형 인사를 세웠습니다. 곧 검찰총장도 바뀐다고 합니다. 공안정부의 토대를 하나씩 굳건히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사안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잠정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했죠. 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의당은 양당 간사의 잠정 합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개특위위원이기도 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핵심 쟁점이 타결되지 않는다고 책임을 선거구 획정위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적인 문제인데 현행법에는 정수가 몇 명이냐만 이렇게 법률 조항으로 돼 있으니까 지역구 의석수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니까 위임해도 된다. 이런 황당무계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역구 의석수를 몇 명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자문을 받았어요. 오늘 제기를 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한 새누리당이 지난 4월 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수 및 의원정수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다며 이미 공식 논의 과정에 결론 내렸던 사항을 양당 간사가 임의적으로 바꾼 것이고 이는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8일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내년 총선의 국회의원 숫자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구 획정위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잠정 합의한 바 있습니다. 네, 정의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예, 대학 YMCA, 민달팽이 유니온,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등 10개의 청년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의 의원 정수 잠정 합의를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변화가 거의 없었던 17대, 18대,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축소되어 왔던 관행을 보았을 때 비례대표가 오히려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여야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합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단체들은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치개혁시민연대 준비위원회도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절반 이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입법 청원안을 제출했고 장애인 단체들도 비례대표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오늘 잠정 합의안 의결에 실패했는데요. 소위원회는 오는 25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네, 선거제도 관련돼서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개특위와는 별도로 새누리당 내부에선 오픈 프라이머리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오픈 프라이머리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당내 반발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오픈 프라이머리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는 모양인데 저는 정치 생명을 걸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시키겠다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치개혁의 결정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현실성이 없다는 비박계의 반대를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요. 김 대표는 또한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합의가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의 일괄 타결론이 다시 부각하고 있는데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야당이 요구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까지 논의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 대표의 제안은 의원 정수가 고정되지 않았던 시점에 나왔던 것이고 현재 정개특위에서 의원 정수 고정 여부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 등 선거구 획정위에 비율 등을 선거구 획정위에 위임하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기에 본격 논의는 정개특위의 결과가 나온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정치연합 혁신안이 통과됐습니다. 큰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죠. 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등 공천 관련 사항이 담긴 혁신안이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당무위 모두 발언에서 평가 결과 하위 20% 공천 탈락은 매우 안타깝고 아픈 일이라면서도 당대표나 계파의 자리를 배제하고 또 특정 지역이나 다선 중진 등 인위적인 구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강한 일입니다. 오늘 논의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시스템 공천의 첫 출발입니다. 당위원님께서 시스템 공천의 초석을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표나 대파 보수가 아니라 오직 국민의 눈과 귀를 두려워하는 정당, 국민과 당을 위한 헌신의 경쟁, 혁신의 경쟁이 벌어지는 일하는 정당, 융한 정당으로 거듭납시다. 이로써 국회의원을 포함해 새정치연합 소속 모든 선거 당선자들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게 됐고 전체의 20%는 공천 탈락을 당하게 됐는데요.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혁신안 통과에 대해 오늘 당무회의에서 당무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당권재민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통과됐다며 혁신을 실천해준 당무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당초 당내 비주류 의원들은 평가위 구성을 100% 외부 인사로 하는 것과 위원장 임명을 당대표가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무위 결과가 만장일치로 나타나면서 향후 비주류 의원들의 반발과 일부 당원들의 탈당 행렬 등은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5년간의 길고 긴 싸움 끝에 결국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표적 수사 논란이 일었는데요. 증거라고는 돈을 줬다는 진술이 전부고 기업인들이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뚜렷해 경찰이 우리하게 기소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한만호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뒤 궁지에 몰린 검찰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8순이 넘는 증인의 노 부모에게 검사가 직접 당신 아들이 진술을 번복해서 출소가 어렵다, 옥살이를 더할 수 있다는 여기서 이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진 남모 씨에게서 겁박을 받았고 이 때문에 검찰이 원하는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당시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협박 대상은 한만호 전 한신공영 사장. 지난 2010년 7월 검찰은 한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냅니다. 3개월 후 한 전 사장은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고 같은 해 7월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전 총리는 이 사건으로 위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09년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비자금을 수사하다가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 하나로 약 5억 8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2010년 4월 대법원은 곽 전 사장이 수사 협조에 따른 선처를 기대하고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선고가 있기 하루 전 한 전 사장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해 한 전 총리를 다시 재판에 세운 겁니다. 두 사건 모두 공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는 점과 기업인들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한 전 총리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습니다.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 권력에 휘둘리고 말았다.
오늘 한 전 총리의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건국 67주년을 거론한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를 두고 이후 언론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통일과 건국절 띄우기에 적극 나서면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민 10명 중 6명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를 건국 시기로 보고 있고 영화 암살의 흥행으로 친일 청산과 독립운동가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김성재 전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 보수 언론들의 광복절 보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조선일보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다라면서 통일을 강조하면서 1948년 건국의 의미를 더 강조했는데요. 1945년 광복의 의미를 축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와 일부 언론들이 지금 그 광복의 의미보다는 해방의 의미보다는 건국절이다 또는 뭐 갑자기 난데없이 통일이라는 아젠다를 꺼내면서 해방의 의미를 전혀 지금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특히 조선일보가 15일 광복절 그 지면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다. 이런 제목으로 일면 이제 톱 기사를 썼습니다. 그 다른 일면 말고의 다른 지면의 기사도 좀 같이 이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살이라는 영화가 요즘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1000만 그 관객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친일 청산의 어떤 그런 그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친일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그 열기가 뜨겁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이 우경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군국주의화되고 있고요. 네. 특히 지금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외교적인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그 군국주의와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또 그럴수록 지난 해방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기고 그리고 친일 청산의 문제를 언론이 보다 더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지금 조선일보처럼 광복은 통일이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하면서 통일이라는 이슈를 갑자기 꺼내서 저는 그래서 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또 그 몇몇 그 방송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광복절에 관한 그 보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6.25 전쟁이나 그날을 무슨 기념하거나 추모하면서 그 보도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좀 헷갈릴 정도로 전혀 의미가 다른 지금 그 보도를 했더라고요. 조선일보의 다른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아베 담화엔 이게 역시 8월 15일자 3면 기사인데요. 네. 아베 담화에는 실망감을 표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강조할 듯 이런 기사를 3면에 또 실었고요. 4면에는 70평생 분단 계속될 줄 몰라서 우리 손주대라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또 통일 얘기를 꺼냈습니다. 같은 날 또 중국에서 울려 퍼진 만세 삼창 장사 시민들도 몰려나와서 라이딩 동참하고 있다. 이런 기사였고요. 조선일보는 또 이런 기사도 썼는데요.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린 학생들 전쟁 끌려가는 일 없어야. 그 왼쪽에는 통일될 때까지 기부하겠다. 1200개월 약정 이러면서 그 연예인들의 그 통일 관련된 기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를 했고요. 네. 같은 날 그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을 보면은요. 그 강천석 논설 고문이라는 분인데요. 광복 70년 감격 이후를 생각한다라는 그런 칼럼에서 부패 분열과 대결 이게 뭐죠? 제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미래 개척해야 되고 통일의 실천적 목표를 세워야 과거 성공 딛고 넘어선다. 뭐 이런 칼럼에서 광복 70년의 어떤 이런 의미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부패와 분열의 대결을 끊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좌우의 분열 이런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데올로기 싸움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넘어서서 통일로 가야 된다라는 또
광복의 의미와는 좀 네. 동떨어진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조선일보의 같은 날 사설까지 보겠습니다. 네. 사설만 보고요. 네. 사설에서는 광복 70년의 성취 원 코리아로 가는 동력 되어야 된다. 이 그 사설에서도요. 통일이 이 사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통일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닥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늘 하던 얘기죠. 네. 그러면서 70년 전 우리 손으로 이뤄내지 못한 해방이 숱한 혼란과 막대한 희생을 불러왔던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통일까지 무방비로 놓아두는 것은 우리 역사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네. 그 사설을 썼는데 이거는 통일이라는 새로운 이 전혀 그 해방의 의미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프레임으로 네. 광복의 의미, 해방의 의미를 전혀 다른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보도들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유월자 신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뭐 동아일보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동아일보 기사도 몇 개 네.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네. 그 재미난 기사를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동아일보 15일자 일면에는요. 네. 아베 자신의 사죄는 없었다. 이런 일면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네.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동아일보 자신의 사죄도 없었다. 뭐 이 그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동아일보 또 조선일보가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일제식민시대 때 천황폐하의 뭐 탄신을 축하하는 그런 기사를 일면 한 면에 다 걸쳐 쓴 적도 네. 있고 친일 행적들이 있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은 왜 사죄를 하지 않는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동아일보 기사도 보면은 같은 날 15일자 신문에 진심 없는 아베다마 전후 세대의 사죄 계속할 숙명 지어서는 안 된다. 과거사 털기. 그리고 같은 날 다른 지면에서는요. 해방둥이 70인의 어제 오늘 내일 하면서 유학생 시절 만난 한국차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또 행복한 대한민국 손주들 어깨 쫙 펴고 살았으면 이거는 그 광복의 의미보다는 감성팔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기사들을 주로 썼고요. 동아일보 같은 날 사설에서는요. 역시 광복 70년 나라 세울 때의 절박함으로 위기 극복을 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역시 이런 그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광복 70년은 당면 과제인 통일과 선진국 진입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된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요. 이건 뭐냐면 네. 뭐 조선 동아가 지금 더 통일이라는 뭐 네.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네. 저는 이런 기사도 물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해방 70년이 됐으니까 이제 통일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과거에 조선동아가 저질렀던 친일 행적이나 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일 잔재들 또 친일파들의 후손들의 문제들 과거에 친일 행적을 했던 네. 인사들의 계속된 한국 사회의 지배 세력으로 남아서 계속했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한국 사회의 역사가 지금 왜곡되고 있는 게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늘 얘기하는 것처럼 프랑스가 나치 부역자들에 대해서 정말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처단했던, 숙청했던 이런 역사들을 우리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제 그런 교훈을 전혀 살리지 못한 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요. 네. 난데없이 통일 또는 건국절의 문제는 위헌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정부가 1919년에 임시정부를 상해에서 세웠고 그 법통을 잇는 게 한국 정부다라는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건국을 1940 이후에 잡아서 건국 65주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위헌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계속 이거를 건국절이다 또는 통일이다. 이렇게 지금 왜곡된 광복의 의미를 왜곡되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기회주의자들이 계속 살아남는데 이렇게 언론들이 일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연일 노동개혁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비판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재벌을 찬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롯데그룹의 골육 상쟁을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재벌 개혁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 굉장히 뜨겁게 이제 생겼는데요. 네. 롯데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재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그 재벌 기업들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재벌 기업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벌 기업들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신규 채용을 그 이전보다 한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 재벌 개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재벌 개혁을 먼저 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재벌 개혁에는 정말 이 언론이 재벌 언론이라서 그렇죠. 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요. 노동 개혁, 그래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서 노조의 문제, 노조가 잘 협조하지 않고 노조가 너무 강성이어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재미난 그 기사를 조선일보가 실었더라고요. 8월 19일이니까 어제죠. 어제자에 그 이면에 우리도 이런 기업이 있다니 2천억 기부 한국 사회를 깨우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대림산업의 이준용 명예회장이 2천억 원을 기부를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 기사를 이면에 대대적으로 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기부한 게 그 통일 나눔 펀드라는 이제 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통일 나눔 펀드라는 재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재단이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선일보 부사장 출신이 그 펀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간에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재벌 롯데 사태를 보면서 재벌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 또 아까는 암살 얘기를 했지만 그 요즘에 또 굉장히 인기 끌고 있는 베테랑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재벌의 문제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래서 또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재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이렇게 뭔가 좀 바꿔보려는 이런 의도의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선일보는 이 기사와 관련해서 아예 19일자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부문화의 새 모범 보여준 이준용 대림회장, 이런 사설까지 쓰면서 그 재벌을 미화하고 옹호하려는 이런 그 기사를 썼고요. 반면에 지금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열자. 그래서 그 정부 주도로 이제 그 노동개혁을 하자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이 그 노사정위원회 거부하는 게 지금 무산이 됐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같은 날 사설에서 노총이 끝내 노동약자 고통에 눈을 감겠다면, 이런 제목의 사설입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과격해서 지금 노사정위원회에 안 들어오려고 하고, 결국 이게 노동약자의 고통에 눈을 돌리려고 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내용의 사설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사설에서는요, 또 야당이 청년들 편에서 진지하게 노동개혁 임하는 모습 보여야라고 하면서, 야당이 왜 노동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주도하고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는 노동개혁에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내용의 사설도 썼고요. 동아일보도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도 거의 뭐 비슷합니다. 사실은 조선일보와 논조가. 동아일보가 8월 19일자 그 일면에서요, 역시 강경파 반발에 한국노총 노사정 복귀가 무산됐다라는 기사를 일면에 또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칼럼에서는요, 그 황호택 논설주간의 칼럼을 보여드리겠는데, 베테랑의 공식, 베테랑 아까 말씀드린 그 베테랑 영화입니다. 그 재벌은 악이고 민노총은 선이다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 칼럼에서는요, 그 영화의 그 베테랑 영화를 얘기하는 거죠. 영화의 단순 논리에 빠져들면 600만 비정규직과 취업 절벽, 진정한 원인을 놓치기 쉽다. 이런 이제 그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런 내용의 이제 칼럼을 쓴 겁니다. 이 황호택 논설주간이라는 이 내용이 그겁니다. 재벌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재벌의 문제들은 재벌을 꼭 나쁘게만 보는 건 아니죠. 우리 국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믿고 있는데요. 재벌이 우리 수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끌어 왔고요. 또 산업화 시대에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그 공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재벌이 저지른 숱한 악행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혁을 해야 한국 경제가 더 이제 건실해지고,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살리려면 재벌 개혁이 필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고요. 또 외국에서도, 외국 언론도 재벌 개혁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는 재벌 언론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 재벌을 미화하고,
이런 재벌의 문제에 대해서 입 다물거나 침묵하거나 감싸려는 이런 이제 보도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죠. 네. 네, 맞습니다. 재벌을 편들어주는 그 전형적인 물타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현 정권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설문조사가 참 재밌는데요. 네. 보통 그 기자들 상대로 이렇게 그때마다 이명박 정부 때도 했고요. 그 전에 뭐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기자들은 직접 이제 기사를 쓰고 또 굉장히 그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관심이 많고 이제 뭐 이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기자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어떤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침 기자협회보라는 데서, 기자협회보는 그 기자들의 친목단체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되어 있고 이런 단체인데, 기자협회보에서 최근에 현직 기자 3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무려 50.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소 잘못하고 있다가 38%. 그래서 네. 자료 보시면서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주 잘못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를 합치면은 무려 88.5%예요. 이거는 거의 90%에 가까운 거고, 10명 중에 9명이 박근혜 정부가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잘못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자들이 왜 그럼 그렇게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47% 정도가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적인 리더십을 얘기했고요. 국민소통이 미흡했다, 36% 정도고요. 경제정책을 실패했다, 복지정책, 서민정책이 미흡했다, 이런 이제 답을 냈는데요. 저는 이 질문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국정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기자들, 85% 정도 되는 기자들이 국정원 해명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동안 댓글로 대선 개입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민간인 사찰, 해킹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 믿을 수 없다라는 답변이 무려 85%였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불신하고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좀 박근혜 정부가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직접 기사를 쓰고 그래서 여론을 생산해내는 그 언론인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10명 중에 무려 9명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왜 기사는 이런 생각들이 왜 기사에서 반영이 안 되는지, 전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이 내용을 제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왜 이렇게 생각하는 기사는 다르게 기사를 비판적인 기사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기사를 쓴 걸까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제 페이스북에 댓글이 이런 댓글 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받아쓰기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아쉽습니다. 아쉽고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좀 기사로 나타나서 반영이 돼서 기사도 좀 정확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기사로 나타나서 국민들에게도 제대로 전달이 돼서 여론이 좀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집권 세력에게도 전달이 돼서 좀 반영이 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기사를 썼는데 나오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 언론이 우리 협동조합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재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나온 아베 담화는 실망스러웠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아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논의하고자 아베다마와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전략 토론회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김병소 뉴스K 감독이 토론회의 생생한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베다마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는 애당초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일본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한 상대에 대해서는 강하게 감사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다마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련되는 듯이 해석되고 있는 부분 역시 도무지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강한 상대, 여기에서 미국입니다. 이 지켜보고 있으니 마지못해 얼버무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으로서는 흡족한 내용을 얻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체면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보다는 한반도라고 하는 게 맞겠죠. 철저히 멸시를 당했다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총무장관인데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그것이 죄이며 미래 영원히 사죄를 계속해야 한다는 민족 책임론에서 자손들을 대대로 해방시킬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우익들이 이번에 가장 반영한 게 이 부분입니다. 후대들에게 자제를 계속 시킬 수는 없다라는. 2013년 9월에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유엔 인권 이사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프랑스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파리에서 엠네스티 등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인권단체들이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측에서 파리에 있는 인권단체들을 초청하여 매월 1회 정도 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때 북인권 문제에 대해서 늘 협력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 인권단체들이 김복동 할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90세 가까운 피해자가 직접 프랑스까지 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한일 정상회담 없다라고 공표는 했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일본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이었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연대 외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스스로 그 원칙을 내려놓기 위한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아베 총리의 패전 70주년 담화에 긍정적인 점수를 매겨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 오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세계 광주 엑스포 주재관 2층 빛 아트홀에서 광주 지역 협의회 창립 총회 및 라디오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동행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20대 총선 공천 룰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당내 공천권을 차지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을 위한 것이라는 대의를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 포장지 투명해서 속이 다 들여다 보입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이기심이 보입니다. 방송이 정상화될 때까지 저희 제작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김종훈 앵커가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뉴스K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